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은 부동산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계속적인 부의 증식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도 10년 전부터 임대 수익용 건물을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건물을 6채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는 200억 건물 매입 기준 실제 들어간 현금액은 매입가의 채 안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법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스텝 7. 자, 이제 다음은 리노베이션입니다. 만약 내가 저렴하고 좋은 입지의 건물은 찾았는데 건물이 오래됐고 오래된 건물에 오래된 임차인들이 있어서 임차료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공사를 염두로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에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그 이전에 공사를 하여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의 결과물이 나오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로 삼성동에 있는 건물을 거래를 하면서 상층부가 다가오였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 지하 1층과 지상 6층에 있는 건물로 연면적이 500평 정도의 규모였는데 11억 정도를 들여서 외관과 내부를 공사를 진행했었죠. 기존의 임대료가 1,500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조사를 하고 건물의 준공연도를 대비를 해서 각자 임대 시세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억 정도의 공사 비용을 들였지만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었죠. 이는 11억 투입 비용 대비 수익률이 30%가 더 넘어가는 수치로 임대를 세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건물의 임대료는 신축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건물에 입점하려고 하는 임차인은 건물의 준공연도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내가 사용할 부분, 그리고 건물의 외관,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저 건물은 1990년도인데 2000년도인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축급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MD 구성이 아닌 최소한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앞으로 오너스 분들이 어떠한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인 건물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계층 증축을 위해서 5억 원 이상 정도의 비용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30억대의 아주 작은 꼬마 빌딩이었죠. 한계층 증축을 하게 된다면 공사 비용 5억을 투입하여 어느 정도 임대를 받을지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임대시장 조사가 안 돼서 한계층을 증축을 하였으나 월 임대료를 100만 원 정도밖에 세팅을 못했죠. 이는 5억을 투자해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는 건 좋은 투자 방향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건물을 매각을 한다면 공사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매각가가 산정이 되겠지만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인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매각가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매각할 수가 있어 충분한 시세 차익이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길 꼭 바라고요. 만약 내가 오래된 건물을 사서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면 공사 투입 대비 최소의 수익률은 4% 이상이 나와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4%보다는 5% 수준이 나와야 됩니다. 예상 임대 수익률은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만 현금 흐름이 안전하게 잡히고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5%를 세팅을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여기서 0.5%는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 텍스, 이러한 비용들로 빠집니다. 그렇기에 임대시장 조사는 필수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변 임대 시세를 조사하실 때는 미니멈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맥스 임대료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신축 연도와 리모델링 일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물들의 임대가 나와 있다고 하면 최고치와 하한치의 임대료에서 평균값을 도출해 내고요. 그리고 임대를 내놓을 때는 건물 전체 통으로도 내놓고 개별로도 평균치로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다뤄보도록 할게요. 스텝 8. 좋은 임차인 찾기입니다. 자, 이제 건물을 매수를 해서 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주변 임대 시세 조사까지 끝났다면 빠르게 임차인을 유치하여 입점을 시켜야겠죠. 근데 임차인들을 빠르게 입점시키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채널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생각 이상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주변 혹은 구까지 한정되어서 임차인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울 전역권까지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겠죠. 첫 번째는
공시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건물주분들과 정말 많은 부동산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통적인 사이트인데요. 이 플랫폼에 올려놓게 되면 많은 부동산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응시점이면 응시점, 오피스면 오피스, 특정 업종들을 전문으로 하는 임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검색만 하면 쉽게 나오니까 임대 제안서를 또 빠르게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임대 수수료를 아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임대 수수료까지 아끼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건물이 한 번이라도 더 제한이 되고 더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 처리도 다 되니까 임대 수수료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더 큰 이자 비용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내놓기 전에 임대 공간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또 해놔야 됩니다. 인테리어 범위는 에어컨 설치부터 바닥 마감 공사 그리고 조명까지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포토그래퍼를 통해서 이 건물의 멋진 외관 사진을 꼭 찍어놔야 됩니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앱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을 살 때 잘 꾸며져 있고 사진이 이쁘게 잘 나와 있는 제품을 사잖아요. 물론 그 제품이 오면 사진과는 다를 수 있지만요. 하다못해 저희가 당근 거래를 하더라도 사진의 중요성은 더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작은 물품들을 살 때도 사진의 중요성이 상당히 이렇게 큰데 건물은 더욱더 중요하겠죠. 포토그래퍼가 찍은 사진과 아이폰을 들고 찍은 사진은 전혀 다릅니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측정이 되니까 돈 아끼지 마시고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면 임차인 유치가 단 며칠이라도 빨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스텝 9. 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하면 혹은 건물 바로 매입하기 직전이라고 하면 이 점진적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매각가액 예상을 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령 50억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향후 내가 70억 정도의 재매각을 생각을 한다면 나라도 이 금액이 한 20억 정도 오른 금액 자체가 경쟁력이 있을 건가 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내가 이제 건물을 언제까지 갖고 있지? 혹은 이 건물 말고 또 다른 건물을 살 수 있을까 하고요. 보통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상환 시점과 연장 시점은 평균적으로 2년입니다. 2년마다 대출 연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에 금리가 상승했다면 더 높은 금리로 재평가를 받고요. 금리가 떨어졌다면 오히려 더 낮은 금리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금리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 시점에서는 다른 은행과 또 한 번 금리 비딩을 해서 나에게 유리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은행 측에서는 예상 감정가액이라는 걸 측정을 하는데요. 실제 감정평가사가 아닌 탁상 감정가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실제 건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탁상 감정을 하는 거죠. 물론 감정평가 법인에서요. 이때 내가 매입한 금액 대비 어느 정도 시세가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만약 2년 전 50억의 건물을 매입을 했고 그 이후로 2년이 지났다면 은행의 대출 연장 시기가 도래했겠죠. 그리고 은행 쪽의 감정가액이 66억 정도로 측정이 됐다면 16억 정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력이 있는 은행에서 직접 평가한 구체적인 숫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때 우리는 점진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건물 매입 당시 50억 건물 가액 대비 대출액을 35억 정도로 받았다면 대출 비율은 70%가 되겠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은행 측 감정가액이 66억 정도로 측정이 되었다면 기존 대출 비율 70%에서 50%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때 건물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임대료 그리고 그간 내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해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유리하게요. 이 건물에 남는 대출 여신으로 B 건물의 새로운 건물을 매입할 때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B 건물은 A 건물을 매입했을 때 동일하게 B 건물에서 순수 담보대출을 받고요. 추가 대출을 이 기존에 있던 A 건물을 제공을 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높은 대출 비율하고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처음 매입했던 이 A 건물을 매입했을 때 들어간 현금보다는 B 건물은 더 적은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은 부동산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계속적인 부의 증식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도 10년 전부터 임대 수익형 건물을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건물을 6채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는 200억 건물 매입 기준 실제 들어간 현금액은 매입가의 15%가 채 안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법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갈아타기 전략, 이러한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스텝 10. 자, 이제 그 다음 건물을 매입을 했다면 관리 및 유지 보수 세금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간략하게 팁을 드리자면, 건물을 매입했다면 모든 건물의 관리와 유지 보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리 및 유지 보수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건물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수장님, 청소 여사님,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부, 소방 관리, 전기 관리,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정화조, 청소, 각종 비품,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다가 매년 세부적으로 바뀌는 소방법 등 정말 사소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전체 다 인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연면적 250평에서 300평 정도 되어야 관리수장님을 상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청소 여사님 또한 파트타임이 아니면 고정용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처음 건물을 구입하셨다면 관리와 유지 보수를 직접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너스 분들은 직접 하시는 게 절대 옳지 않습니다. 시간적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이죠. 이 시간을 다른 일을 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요새는 건물 FM, 그러니까 즉 시설관리 업체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 많은 프로테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업체들을 맡기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각종 시설관리와 관리수장님 그리고 여사님을 대신해서 통틀어는 통합 FM 업체가 있습니다. 상주가 부담스럽다면 건물에 맞게, 우리 입맛에 맞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업체 목록이 궁금하시다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이메일 혹은 DM 주시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의 FM보다 중요한 거는 LM 관리이기 때문에 나처럼 일해줄 수 있는 유능한 파트너와 반드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금 및 화재보험입니다. 건물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세이죠. 1년에 2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7월하고 9월입니다.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계산식은 있지만 미리 건물주한테 재산세 납부 내역을 받아보시고 고정비용을 파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위 건물의 유지 및 보수 그리고 세금 관련된 내용을 다 체크를 하셨다면 이제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유지 및 보수 세금 그리고 고시 발생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 등 모든 항목들을 공제를 해야지만 현금 흐름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스텝 11. 자, 이제 다음 대출을 이해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대출인데요. 다른 아파트 투자와 달리 상업용 부동산, 즉 빌딩을 구입하실 때는 대출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빌딩도 주택과 동일하게 담보대출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DSR 같은 규제가 빌딩에는 적용되지가 않죠. 대신 개인으로 취득할 때는 RTI라는 대출 규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시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건물의 전체 수익률이 4%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출의 순서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A 건물을 취득하고 싶다고 하면 이 A 건물을 시중은행한테 감정가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A 건물의 자료를 근거로 이 감정평가법인한테 전달을 하죠.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은 주변의 매매 시세, 그리고 호가, 그리고 임대 시세를 대비해서 감정가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 감정가를 토대로 최대 예상 대출 금액을 알려주죠. 이때 변동금리 3개월, 6개월, 1년, 고정금리 1년, 3년 등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매입 전 변동금리로 갈지 그리고 고정금리로 갈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대출 이자가 상계 처리가 되는지 미리 체크하여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은행에서 건물을 산다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싫어할 은행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많은 관계를 맺어놓을수록 더 빠른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팁은 각 은행마다 각 지점마다 대출 이자가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은행을 의뢰를 해서 비딩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24년 처음 빌딩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조금 길게 찍어봤는데요. 이 영상을 전체로 보게 된다고 하면 빌딩 투자에 처음 했을 때는 이 처음 가이드라인에 바이블이 될 영상입니다. 내가 혹시 빌딩을 매입했을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했나 몰랐나 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서 리스크를 많이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될 때까지 위너스 부동산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